사진에서 위에서 두 번째 나의 영웅 서사 쓰기 네, 내레티브하고 네, 파워포인트 모양 네, 있는 거 네, 그거 네. 그거 제가 그걸 해주시면 누른 거예요, 선생님. 그걸 눌렀는데 근데 네, 모양이 다르긴 해요. 보니까 그, 제가 지금 그 말씀하신 버전이 대로 제가 지금 보여준 사진에 화면 아래에 그 PPT 화면을 클릭한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늘 이걸로 수업을 해도 항상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오늘따라. 다시 한번 저기 전체 화면 다시 한번 눌러보실래요? 네, 그렇게요. 네, 눌렀습니다. 그 똑같네. 그럼 선생님 그 사진을 네. 저희들 나오는 걸 더 다른 데로 해주실 수 있나요? 더 다른 데로 음, 자리를 그게 다른 데라 제일 하면? 작게 하시거나 이게 화면이 가려져가지고 아, 그 부분이 네네네네. 딱 까맣게 음영이 지거든요. 그만큼이. 그래서 그런 걸까요? 지금 그게 이렇게 하면 사진 아니에요? 어때요? 그게? 그죠? 지금 어떠세요? 작긴 해요. 그래서 보여요. 네네. 이렇게 할까요? 그럴까요? 근데 되나요, 너무 이제? 다른 분들이 안 보이셔서 괜찮으세요? 아니요, 잠깐만요, 선생님. 어? 약간 컴퓨터가 이상한데? 잠깐만요. 어, 저는 뭐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 네네. 그러면 뭐 안 보이시니까 편의상 이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선생님. 이렇게 그냥 할까요, 선생님? 네네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희한하네요. 시간이 또 돼서 제가 마음이 또 그, 그, 편해서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선생님? 네네. 제가 선생님 소개 말씀드리고 진행을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주차 강의이고요. 첫째 날은 서양 철학에 나타난 죽음관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고, 이제 지난주는 동양 고전에 나타난 죽음관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어떻게 같이 잘 사는지, 내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철학적 맥락에서 이해를 하셨다면 그걸 어떻게 글로 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강의를 오늘 오정민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인하대학교 다문화 연구소에 계시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계시고 건국대학교에서도 글쓰기 관련된 강의를 오랫동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배웠던 것을 글로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배우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에서 지금 현재는 특히 이제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하는 연구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베이스는 지금 고전 문학, 문학을 연구한 연구자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특강으로 의뢰받은 연구 주제는 지금 죽음에 대한 사유, 자기 스토리 확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함께할 특강 내용은 나의 영웅서사시 쓰기, 내러티브 앤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겠지만 기본적인 우리가 말하는 글쓰기 과정은 내가 어떤 글을 쓸지 주제를 정하고 그다음으로 그 주제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3단계가 집필, 4단계가 퇴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많은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비연구자들 혹은 가볍게 글을 쓰시는 분들은 보통 1, 2번을 생략하고 바로 이제 집필의 단계에 들어가시곤 하시죠. 제가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해봐도 학생들도 심지어 국문과 전공의 학생들조차도 주제 정하기는 어느 정도 정해지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이 2단계를 굉장히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주 좋은 글을 쓴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3단계 집필보다도 어떻게 보면 2단계 자료 수집과 분석이 결정적인 단계로 작용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료 수집과 분석을 이제 어떤 식으로 나의 이야기를 할 것인가, 특히 나의 치유의 글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는 제가 이 의뢰를 받았을 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가장 적절한 방법이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학교에서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는 과정을 가지고 오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과정을 갖고 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 장이 나의
영웅서사시 쓰기와 내러티브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가 나의 영웅서사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 선생님, 네, 네, 혹시 지금 네, 화면이 나의 영웅 서사시 쓰기란 글자가 있는 거 네, 화면인가요? 회색함 안 보이시나요? 지금 아까 나의 글쓰기 과정 1단계부터 4단계 있는 그걸만 아, 그래요? 그대로 있거든요. 오늘 컴퓨터가, 잠깐만요, 선생님. 네. 음, 어때요, 선생님? 지금은 네네, 보이시나요? 지금은 됐습니다. 네, 지금은 네네네. 그 화면도 없는데요? 아까 그 화면도? 어떤 화면이요? 그 가려진 것도 안 보이는데, 일단, 네, 지금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잠깐만요. 네. 진짜 오늘 컴퓨터가 조금, 선생님? 죄송합니다. 늘 쓰는 컴퓨터가 오늘따라, 왜 이러는지. 잠깐만요. 네. 화면 보이시나요? 선생님들? 네, 지금 보입니다. 넘어가고 넘어가는 보이십니까? 것도, 네네. 그럼 다시. 네네네. 죄송합니다. 비가 온다고 컴퓨터까지 비를 맞는 건 아닌데 오늘 이상합니다. 어제만 해도 또 제가 야간에 대학원 수업할 때도 이 줌을 썼는데 잘 작용을 했는데 네, 다시 돌아와서 이게 바로 현장 강의의 미묘라 생각하고 묘미라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나에 대한 글쓰기를 어떻게 접근할까 생각할 때 저는 영웅서사시라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방법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법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유가 어, 차라리 타인에 대한 글쓰기라던가 혹은 다른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글쓰기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편안하게 글들을 쓰시는 것 같으세요. 뭐 예를 들면 나의 어머니에 대한 글쓰기를 한다거나 혹은 나의 뭐 특정 직업에 대한 글쓰기를 한다거나 혹은 내가 속한 사회에 대한 글쓰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자료 수집부터 편안하게 그래도 글쓰기 과정에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일 쓰기 어려워하시는 것이 나에 대한 글쓰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에 대한 글쓰기를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막 좀 간지러워하시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써야 할지 우선 자료 수집부터가 나에 대한 글쓰기를 하는데 자료 수집이라는 것도 존재하기 어렵고 무엇이라고 써야 할지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자신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장점에 대해서 강점에 대해서 써봐라 하면 되게 간지러워해요. 괜히 뭐 잘난 척하는 것 같고 거짓말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늘 하는 글쓰기의 방법 중에 하나가 나의 영웅서사시 쓰기다라고 이렇게 주제를 두고 접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나의 영웅서사시 쓰기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러티브 글쓰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내러티브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시간의 순서 혹은 사건의 순서로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하는 말이나 글을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요즘 현재는 뭐 여러 현상학적 연구나 많은 연구에서 내러티브 글쓰기가 아주 중요한 방법론으로 쓰이고 있고 실제로 내러티브 연구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셀프 글쓰기에서 내러티브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간에도 제가 썼지만 내러티브 글쓰기라는 건 결국 자기 이해를 기반으로 한 글쓰기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내러티브 연구를 살펴보면 내러티브 글쓰기가 무엇인지 조금 아직은 추상적이실 텐데 조금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어 보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장 넘어간 거 보이시죠, 선생님? 네. 자, 우선은 내러티브 연구 혹은 조사의 과정을 먼저 살펴보면 제일 먼저 내러티브 아까 뭐 시간의 순서, 사건의 순서라고 했는데 시간의 순서든 사건의 순서든 결국 내러티브의 연구 혹은 조사는 혹은 또 글쓰기는 사람에 대한 조사고 연구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그 사람, 어느 사람에 대해서 연구할 것인지, 어느 사람에 대해서 글쓰기를 할 것인지, 그 대상이 우리는 연구 참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연구 참여자를 먼저 선정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소속이 다문화융합연구소다 보니 제가 요즘 현재 최근에 집중하는 연구 참여자는 대부분 이주민, 특히 결혼 이주 여성입니다.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막연하게 결혼 이주 여성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어, 한국에서 사신 지 한 10년 이상이 되신 결혼 이주 여성이라던가 혹은 이번에 제가 이제 논문 지도한 박사생은 한국에서 창업을 한 결혼 이주 여성 이렇게 좀 더 연구 참여자를 구체화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화한 연구 참여자일수록 아무래도 좋은 결과물, 왜냐하면 좋은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번 연구 참여자를 선정한 후에는 다음으로 이제 실제로 요 내러티브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즘 지금 저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서 강의도 하고 이러지만 내러티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면대면 직접 만나야 합니다. 직접 만나서 현지 인터뷰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녹음도 하고 또 캠코더도 켜서 영상도 찍고 단지 보이스만 녹음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진짜 내러티브 연구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주변의 환경, 분위기 모든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내러티브 연구를 할 때 이제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는 1차로 이분들을 만나서 조사를 할 때는 대부분 뭐 카페나 이분 주거지 근처 이분이 편안해하는 장소에서 만나고 그렇게 해서 관계 맺기를 설정하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2차로 만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관계가 형성됐으니까 어,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님을 열심히 어필해서 가능한 연구 참여자의 댁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분 댁에서 연구 조사를 한 결과물이 사실은 밖에서 한 거와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오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또 집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그 거리감도 좀 더 구체화하죠. 근데 이제 나에 대한 글쓰기다라고 하면 나의 경우는 이제 연구 참여자가 나일 테고, 그죠? 현지 인터뷰 조사, 나에 대한 현지 인터뷰 조사를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죠. 어떻게? 우선은 현지 인터뷰 조사를 할 때 저는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가 너 자신에 대해서 어떤 것을 스스로 자문자답이 곤란하면 너를 둘러싼 주변인들을 인터뷰 조사해봐라. 네, 가족, 친구, 뭐, 뭐 동기, 누구든 뭐 아르바이트에서 만난 뭐 사장님,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본 너는 어떤 사람인지. 이제 저희가 이게 영웅서사시 자기일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구 참여자는 난데 특히 나의 장점을 나의 강점 혹은 나의 매력을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현지 인터뷰를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친구들이 처음에 막 쑥스러워하고 뭐 친구들은 쌍욕을 하면서 저리 가라고 하고 뭐 이런다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것이 반복되면 또 농담 속에 진정성이 있는 것, 진실. 넌 좀 뭐 이러지만 알고 보면 넌 언뜻 보면 가벼운 친구지만 넌 굉장히 깊이감이 있는 친구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나의 영웅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내러티브 조사 연구 과정에서는 녹음한 그 인터뷰 자료를 전사합니다. 전사라는 것은 녹음된 파일을 한글 문서로 작업화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저희끼리 농담으로 내러티브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전사하다 전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듣고 막 전사하다 꽤 하고 전사를 했다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저도 실제로 연구생 과정생일 때 손가락이 아파 혼났습니다. 왜냐면 저는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분들이 그 방언도 많이 쓰시고 또 어르신들의 화법의 특징이 같은 말을 반복을 계속하세요. 네. 그러다 보니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이 과정을 여러 번 잘 안 들리니까 또 하고 또 하고 전사하다 전사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내가 나에 대한 영웅담을 쓸 때는 아마 그 부분 좀 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일 테니까 그분들의 화법에 어느 정도는 익숙해져 있어서 전사가 그리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듣는 거와 그걸 듣는 것을 마치 자료처럼 1차 날것의 자료로 저희가 전사를 하는 과정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들었고 내가 무슨 내용인지 아니까 또 나에 대한 가장 익숙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니까 굳이 전사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학생들에게 나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전사를 하라고 하고 페이퍼로 이제 과제로 제출하라고 할 때 그냥 전사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전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전사 후기를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열은 그냥 들을 때는 놓쳤는데 녹음된 자료를 이렇게 전사를 하면서 중간에 호흡, 친구들의 웃음, 엄마의 어떤 그 분위기, 무드가 떠오르면서 그 전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1차의 글쓰기가 이루어지고 내가 놓쳤던, 현장에서 내가 놓쳤던,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어떤 장점, 나의 영웅성들이 1차 전사를 하면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따라서 3단계가 굉장히 손이 가는 단계이기는 하나 꼭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4단계입니다. 사실 이 4단계는 저희 연구자들의 이야기로는 이거야말로 이제 연구자의 역량에 따라 인터뷰 자료를 얼마나 의미화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저희 연구자의 귀로 듣지 않은 일반인들이 들을 땐 그냥 뭐 그냥 한풀이 그냥 아유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 같고 뭐 의미 없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다가 어느 부분에 주목을 하고 어느 부분을 연구 참여자가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특히나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뭐 결혼 이주민이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에서 어느 부분을 픽해서 연구를 할 것인지 그 자료의 의미화 작업이 바로 연구자의 숙명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에 대한 글쓰기의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사한 내용을 보고 읽고 생각하면서 내가 나의 이야기, 나의 어떤 점에 내가 주목해서 강점을 두고 이야기를 쓸 것인가, 그 의미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의미화 작업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제 내러티브 끝나고 스토리텔링 하는 부분에서 좀 더 구체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으로 이제 내러티브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뭐 구체적으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뭐 예를 들면 내러티브 조사 사례를 보면 한부모 이주 여성의 삶의 성장 경험에 관한 생애사적 내러티브 연구 이제 이거는 예를 들면 한부모 이주 여성이라 함은 결혼해서 한국으로 왔지만 뭐 이혼을 했거나 사별을 해서 이제 혼자가 되신 그 분들을 만나서 하는 내러티브 연구였고 또 교사들 그다음에 남북한의 이문화 부부의 이제 남한과 북한의 남성과 여성이 부부로 살아가는 경우 이분들의 질적 연구를 내러티브로 본 연구 뭐 기타 등등. 이렇게 결국 내러티브 연구라는 건 다시 말해 사람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 사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그런 똑같은 나의 영웅서사시도 그런 똑같은 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직 이제 내러티브를 좀 더 구체화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이제 제가 참여했던 내러티브 연구 관련된 저서 몇 편을 사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책을 보면 좀 더 머릿속으로 내러티브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 나의 내러티브는 이런 내러티브로 글을 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좀 더 가지고 왔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시집살이 이야기 집성이라는 내러티브 연구가 있었고 이 경우 10권의 총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아마 제 기억에 한 70대 이후에 그러니까 70대 이상의 어머님들을 만나서 이분들의 시집살이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전국에 살아가시는 70대 이상의 어머님들께 그분들이 경험한
시집살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러티브가 곧 영웅서사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시집살이 이야기를 저희가 맨 처음에 내러티브를 조사를 다닐 때 저희는 갈등,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어떤 갈등, 사회 혹은 가족 간의 갈등, 혹은 피해자, 어떤 여성의 모습으로 살아왔을까가 사실은 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집살이 이야기를 조사해 보니 물론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야기는 시어머니한테 뭐 맨날 구박받았던 이야기, 뭐 시아버지한테 맞고 살았던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유의 시집살이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여러 가지 유의 시집살이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무서운 힘든 시집살이를 이겨냈다였어요. 네네. 그 어떤 한편도 내가 그 시집살이 때문에 나는 지금 불행하게 살고 있고 나는 결국 죽음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어라고 말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다 호된 시집살이 이야기를 하시지만 시집살이라는 내러티브에 본인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의 어두운 이야기, 갈등, 색으로 얘기하면 검은색의 이야기가 주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는 영웅서사시였어요. 내가 이런 것들을 모두 이겨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우리 애들을 잘 키우고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가 사람은 다르지만 그리고 그 안에 스토리는 다 다르지만 결국 영웅서사시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시집살이 이야기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내러티브는 공통적으로 다 자신의 내러티브를 이야기하는 건 다 영웅서사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전쟁 이야기 집성이란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이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전쟁, 6.25, 남북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6.25 전쟁을 경험하신 세대가 이제는 그때 당시에는 이게 마지막 세대다. 그 전쟁을 경험하고 기억하시는 마지막 세대다 해서 이분들이 한국 전쟁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래서 여기 뭐 전쟁 속을 살아낸다는 일 이렇게 하고 보이는데 그 전쟁을 경험한 분들의 내러티브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남성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 내가 참전한 또 여성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어린 아이,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시선으로서 경험한 전쟁 이야기, 혹은 어떤 것은 성인으로서 다양합니다. 네, 연구 참여자가. 시집살이 이야기 집성이 여성으로 제한되고 연령대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면 한국 전쟁 이야기는 남성, 여성, 또 당시 연령대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함 속에서도 이분들의 내러티브도 결과론적으로는 영웅서사시입니다. 어, 10권까지 나온 이야기들이 모두 하나같이 내가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그래서 지금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가 이분들의 주요 이야기였습니다. 간단한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뭐 어린아이였고 그때 나는 10살이었고 내가 피난을 다니면서 경험을 내러티브로 구술해 나갔지만 결론은 내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얼마나 내가 재치 있게 꾀돌이처럼 그 어른들 속에서 살아남았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신 분도 있었고 아주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도 조금 이따가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김혜미 선생님이 자꾸 보이는데 김혜미 선생님 너무 피곤하시죠 지금? 제 이야기가 재미없나요? 아니요. 제 큰일인데. 눈을 잘 못 뜨고 있나요, 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네. 이 화면이 김혜미 선생님만 보이니까 본의 아니게 자꾸 보여요. 네,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네네. 자, 그 다음에 저 위에 두 편, 관계의 서사, 결혼 이주 여성의 이주생의 내러티브와 요 한국 이주 내력 및 생활대문 가장 최근에 제가 한 내러티브 연구조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제목에서 느껴지겠지만
한국으로 와서 살게 된, 이제 한국 이주, 예를 들어 결혼 이주 여성도 있지만, 뭐, 이주 노동자도 있고, 이 경우는 여러 다양한 이주민들의 생활담이 내러티브로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영웅서사시입니다. 내가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 와서 어떻게 잘 살아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 각자 위치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지만 다 똑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관계의 서사의 경우도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제가 아까 그 의미와 아까 기억나나요? 4단계에서 여기 보면 인터뷰 자료의 의미화 작업이라고 했는데요. 그 의미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냥 내러티브를 전사하고 그대로 그냥 쓴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의미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 4단계 의미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책으로 출간이 될 수 있고 연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글쓰기라는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는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으로 이주해 와서 살아가면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내러티브의 내용은 어떤 그냥 뭐 에피소드를 경험하고 어떤 뭐 예를 들어 질문들이 뭐 한국에서 살면서 무엇이 어려우셨는지 어떤 점이 행복하셨는지 뭐 이런 내용이지만 내용을 잘 들어보면 전부 다 인간 관계에 집중하고 있으셨어요. 어떤 이야기는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한국에서 살면서 내가 정말 의지하고 감사했던 사람은 뭐 친구였다. 같은 나라에서 온 서로 의지하고 또 어떤 분은 뭐 텔레비에서 한국 남편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나는 우리 남편이 아니었으면 한국에 못 살았다. 남편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오로지 우리 아이 때문이다. 내가 엄마라는 이름이 없다면 나는 한국에서 살기 어려웠을 것이다. 즉, 모든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구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관계의 서사라는 어떤 단어를 만들어내서 그 관계 안에서 이분들의 내러티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내러티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내러티브 연구이고 내러티브 글쓰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관계의 서사의 이게 이제 목차입니다. 보면 사장이 뭐 가족, 친구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 또 5장은 한국 엄마들. 이분의 글은, 이분의 이제 내러티브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여기서 관계 맺기 한 한국 엄마들이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되고 또 삶의 의지가 됐고 이런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이 엄마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서 본인이 한국에서 내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다면 그곳에서 내가 이분들께 도움을 주는 그래서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 경험이 참 좋았고 우리는 또 베트남 여행을 갈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또 8장은 효녀 심청으로 살아온 한국 생활에서 이제 여기서의 한국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내용을 여쭤보니까 뭐 한국에서의 가족이 아니라 오히려 모국에 두고 온 모국에서 살아 계시는 가족, 부모님, 친정 부모님들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의미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분들의 내러티브의 이야기도 전부 다 영웅서사시로 직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 참 영웅서사시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다 아시겠지만 영웅서사시라는 건 흔히 말하는 영웅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뭐 어떻게 보면 주몽신화도 영웅서사시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웅, 인물, 비범한 능력을 가진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영웅서사시라고 합니다. 신화적 인물이라던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영웅. 우리가 그런데 보통 영웅서사시 하면 떠오르는 거는 민족의 영웅이라던가, 그죠? 아니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비범한 능력을 펼친 사람을 영웅이라고 하죠. 근데 저희가 쓰는 특히 여기 생사학과 굉장히 어울리는 건데 생사학에서 글쓰기에서의 영웅은
곧 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를 영웅으로 보는 글쓰기인 거죠. 그래서 영웅서사시라는 것은 결국 나에 대한 글쓰기이지만 나에 대한 존중, 그리고 나에 대한 또 다른 평가, 긍정적인 평가죠. 네, 충분히 부정적인 평가는 특히 한국인들은 충분히 겸손하셔서 자신에 대해서는 충분히 부정적이시고 충분히 약간 조금 시니컬하세요. 오히려 자기에 대한 글쓰기는 특히 한국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글쓰기는 영서사시형 글쓰기가 전 정말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만큼 좋은 글쓰기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한국 전쟁담의 그 책의 목차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뭐든지 구체적 사례를 보여주는 게 더 피부로 와닿을 것 같아서 이 중에 보면 그 9번 보이시나요? 여기 9번? 국에 두고 온 남편과 남에서 만난 남편. 자, 한국 전쟁담 내러티브 조사 때 만난 할머님의 이야기이고요. 제가 만난 할머님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 내러티브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은 시간이 쫓기지 않으니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그 환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이때 당시 내러티브 조사를 할 때는 전국에 있는 정말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마을에 간에 문을 두들깁니다. 여러 가지 과자 막 이런 거 사들고 그러면 이제 들고 가면 꼭 조금 이제 활발해 보이는 할머님이 어디서 왔냐 물어보시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디에서 왔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저 이런 혹시 한국 전쟁을 경험하신 할머님들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라고 하면 대부분 여기 계신 할머님들은 가라고 안 그러세요. 마을에 가는 계신 할머님들이 저 할머니 한번 들어봐 뭐 이러고 진짜 약간 로또라고 하죠. 운이 좋은 날은 막 일부러 자리까지 또 만들어 즉석으로.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을에 가면서 정확히 기억하는데 강원도 인제에서 만난 할머니였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남북 전쟁 전에 강원도 인제는 북한 땅이었습니다. 어, 남한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6.25 전쟁이 나고 나서 강원도 인제는 북한 땅이 됐죠. 그래서 제가 이 인제에서 만난 이 할머님의 이야기는 이제 전쟁이 났고 북한에서 갓 결혼을 했고 1년도 안 돼서 깐난쟁이 얘기가 있었는데 전쟁이 나서 남편은 인민군으로 이제 징용됐고 근데 막 포탄이 터지고 이러니까 시어머니랑 그 깐난쟁이를 업고 이렇게 피난을 간 거예요. 정말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2박 3일간의 피난일 줄 알았죠. 잠시 집을 비우. 막 포탄 소리가 막 떨어지니까. 근데 인제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춘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래저래 해서 뭐 춘천 쪽으로 내려오시고 남쪽으로 이제 경계를 넘어오신 거죠. 근데 생각한 것처럼 전쟁은 아시다시피 결국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있을 수 없는 휴전이라는 게 이루어졌죠. 제일 참 재미있는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 중에 하나인데 휴전이라는 건 전쟁을 쉰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휴전을 할 줄은 아무도 몰랐죠. 하여간 휴전이 되면서 더 이상 내 고향으로 넘어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인제 이쪽 부분은 남한이 됐는데 저쪽 부분은 북한이 땅이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통일을 기다리면서 조금 더 내려오셔서 뭐 인제, 춘천 그 강원도 일대에서 사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뭐 1년이고 2년 정도 지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과정에서 갓난 아기는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하고 통일을 기다리면서 이제 남아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통일 안 된다. 그냥 새 생활을 해라. 새 시집을 가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그 시대에 재가가 쉽지 않았겠죠. 근데 시어머니께서 그때 얘기하실 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편지 한 장 쓰시고 어, 나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주신 거예요. 며느리가 재가를 할 수 있도록.
어, 어. 잘 살아라. 어. 그리고 나가주셨고,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신분의 남자, 즉, 북한이 똑같이 고향인, 북한, 인제가 고향이었던, 근데 피난을 잠깐 내려왔던 호라비하고 이제 결혼을 하신 거예요. 결혼을 해서 이제 사시는데, 어, 이 분의 말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자는 우리 부부의 침대에는 항상 다리가 8개 있었다. 다리가.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다리가 8개요? 그랬더니 나와 지금 나만의 남편 말고 나는 나의 북한에 두고 온 남편 그리고 나의 지금 남편은 북한에 두고 온 처 이렇게 항상 이렇게 떠오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약속을 하셨대요. 만약 통일이 되면 누, 그 서로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전부인 전 남편에게 서로를 보내주자. 우리는 그땐 남남. 그렇게 약속을 하고 결국 혼인신고를 안 하셨어요. 음. 혼인신고를 하면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정말 할머니 말씀으로는 한 10년 이상을 다리 8개인 채로 잠을 잤대요. 늘. 본인도 할아버지도. 그렇게 살면서 음, 자녀들도 낳고 했지만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할머니 댁에서 이야기를 들을 때 막 가족 사진이 벽에 있고 하지만 그때 당시 할머니는 법적으로는 그냥 독거노인이신 거세요. 할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자식이 없고 남편도 없는 거죠. 왜냐면 혼인신고를 한 적 없기 때문에. 그 낳은 아이도 나만의 남편 밑으로 들어가요. 옛날엔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실제로 법적으로는 그냥 싱글이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웃으면서 그냥 농담같이 그래서 나는 나라에서 돈 주잖아. 왜냐면 이제 독거노인이면 이제 보조금이 나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덕에 내가 보조금이 이렇게 나오잖아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건 약간 웃픈 얘기인 거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 그냥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휴전이 오래 갈지 몰랐어. 그냥 먹고는 살아야 되니 어, 재가는 했고 서로 결혼을 했지만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어.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혼인 신고하고 어, 우리 남편 사랑할 걸. 내가 그게 제일 후회가 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할머니 그러면 지금 제일 사랑하시는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사랑하시는 분은 그럼 지금 할아버지신 돌아가신 남한 할아버지신 거세요? 했더니 그럼 당연하지. 북한 할아버지는 이젠 기억도 안 나라고 하셨어요. 근데 왜 내가 그걸 10년 넘게, 20년 넘게 붙들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쟁은 우리가 휴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와닿지 않지만 당사자분들에겐 그 휴전의 단어의 무게가 엄청 컸구나. 그냥 아예 그냥 끝나버린 전쟁이었으면 아마 안 그랬을 거래요. 휴전이라는 단어 때문에 어, 계속 전 남편, 전 부인을 만날 것이다를 놓지 않으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구슬프고 굉장히 슬픈 얘기였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내러티브의 이야기도 결국은 보통 제목이 이제 소제목이 들어가는데 오늘을 살아내다예요. 예를 들면 오늘을 살아내다. 다시 말해 아픔의 전쟁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전쟁을 이겨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낳고 결국은 살아냈어. 살아냈으면 됐지. 잘 살았어. 이만하면. 그래서 결국은 영웅담이라는 거죠. 영웅서사시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어떤 내러티브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나는 못 살았어. 그래서 나는 후회가 돼. 그래서 나는 망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다들 하나같이 이렇게 이런 뭐 그것이 전쟁이든 시집살이든 이주든 어떤 주제든 상관없이 결론적으로는 내가 그래서 그것들을 잘 이겨냈어. 잘 내가 살아냈어. 결국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영웅이라 그 단어만 안 쓸 뿐이지 영웅이라 존중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내러티브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되게 재미난 게 맨 처음에 이 연구조사를 할 때, 이제 어르신들이 다 이렇게 뭐, 이주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아유, 그냥 남한테 내 얘기를 한다는 것도 불편하고, 그리고 뭐 딱히 내 얘기할 거 없어. 뭐 그냥 그렇지 뭐. 뭐 이렇게 처음은 다 그러세요. 근데 이야기를 하시면 하실수록 본인들이 더 신나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나? 이게 표정으로도 읽혀지고 실제로 내러티브 하시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면서 얼굴에서 그 자존감이 탁탁 올라가는 게 보이세요. 그리고 다음에 물어보세요. 또 언제 오냐고. 내가 다 못한 이야기가 있다. 더 해야 된다. 어, 결국 내러티브라는 것은 영웅서사시로 귀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러티브 글쓰기라는 것은 결국 나의 영웅서사시이고 나의 영웅서사시만큼 생사의 이야기, 특히 생의 관점으로 좋은 어떤 주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라는 것도 여기서 말하시는 그 연구소의 그 생사의 사도 액면 그대로의 사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웰빙, 좋은 다잉, 그 좋은 죽음의 의미의 사가 아닐까 싶고 그 좋은 죽음이란 결국 현재 나의 삶에 대한 긍정과 존중과 그것을 바탕으로 할 때 좋은 죽음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때 제일 좋은 건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내 내러티브에 대한 글을 내려가면서 어, 난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구나. 나 꽤나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영웅이라는 단어가 오글거리지만 사실은 영웅이었다는 걸 스스로가 인지하고 깨닫고 그 과정의 글쓰기가 바로 내러티브 글쓰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실제로 이렇게 만나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 연구 참여자를 선정한다는 의미는 이미 주제가 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실제로 현지 인터뷰를 하고 여기 보면 막 이렇게 이주민들도 계시죠. 보면은 이렇게 집도 있고 여기 보면 카페도 있지만 이렇게 집도 있죠. 여기는 직장이시고요. 이분은 가족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동시통역 번역 하시는 분인데 직장에서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카페 같은 데서 이야기할 때와 직장이 있고 특히 듣는 청자가 있는 경우와 혼자 이야기하는 경우도 아주 얘기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집에서 이야기할 때 아주 이야기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어, 나에 대한 글쓰기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나에 대한 음, 그 내러티브 글쓰기의 조사 과정은 좀 이 타자를 조사하는 거랑은 얘기가 좀 다르지만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조사하느냐 나에 대해서 그 부분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리적 환경이지만 관계 환경으로 볼 때 나랑 아주 가까운 가족, 친구뿐만 아니라 저는 조금 별로 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은 그냥 가벼운 터치 정도 이루어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르바이트 같이 서빙했던 아줌마 이런 분들 다양한 층위의 나와 관계 맺게 하는 사람들과 조사를 해보고 그 내러티브를 들어보면 나의 내러티브 글쓰기를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내러티브와 나의 글쓰기를 다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 나의 이야기를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전사를 하셔야 합니다. 예, 전사를, 만약에 편의상 생략하시면 그만큼 조금, 깊이 있는 글쓰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주변인들에게 인터뷰한 내용을 듣고 전사를 하면 전사하는 과정에서 내가 놓친 부분을 많이 얻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녹음하는 거는 요거는 사실 가로이고요. 이제 2번이 더 사실은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저는 사실 1번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만난 어떤 어르신은 녹음은 아니지만 늘 나의 경험과 일상을 몇 줄이라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쓰는 게 아니라 녹음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면 나의 내러티브의 글쓰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번, 2번 을 거쳐서 나의 이야기 의미와 나의 영웅성 만나기까지 이 하나의 한 과정, 내러티브와 나의 글쓰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오늘 강의하려는 1단계라면 실제로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이 내러티브와 나의 글쓰기를 1단계로 제시하고 내러티브로 나에 대한 글쓰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16차라는 수업의 물리적 제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깊이 있게는 하지는 못해요. 학부생들 수업은. 근데 대학원들의 경우는 이 부분에 되게 깊이 있는 글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1단계로 한다면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약간 조금 뭐라고 할까? 밋밋한 글쓰기, 아주 뭐, 그 글쓰기에 잘 수련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면 조금 여기의 글은 조금 밋밋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1단계에 이어서 2단계로 넘어갑니다. 나의 영웅서사시 쓰기와 이제 이 영웅서사 내가 발견한 그래서 내러티브를 통해서 내가 발견한 나의 영웅서사를 어떻게 스토리텔링해서 쓰기를 할 건가가 이제 그 다음 단계, 2단계입니다. 물론 1단계 앞에 1장으로만 끝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스토리텔링의 단계가 있으면 훨씬 더 글이 풍요롭고 흥미롭고 재미난 글쓰기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50분 돼가는데 뭐 잠깐 쉬고 할까 아니면 쭉 그냥 할까요, 선생님? 그냥 할까요? 네, 선생님 강의하시기 편하신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좀 그냥 해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선생님만 네. 괜찮으시면. 네, 그러면 2단계 나의 영웅성에 대한 내가 이제 한 나의 영웅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이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 스토리와 텔링의 합성어이고 말 그대로 이야기하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고전 문학에서 흔히 말하는 스토리텔링은 사실은 이제 문학 콘텐츠의 어느 한 과정으로 보고 이야기를 약간 변주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그대로 보지 않고 이야기를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스토리로서 약간 새롭게 바라보는 거, 그것까지도 저희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실제로 하죠. 문학 콘텐츠 쪽에서는 오히려 그냥 원래 원 의미의 스토리텔링 그냥 합성으로서의 그대로 이야기하다는 의미보다는 사실은 어떤 그 이야기를 조금 변형하고 변주하는 쪽이 더 가깝죠. 스토리텔링의 의미를. 제가 여기서 하려는 작업은 이 후자 쪽에 속합니다. 그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보고 그걸 변형하는 과정으로까지 보는 그 스토리텔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스토리텔링 글쓰기라는 건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문학으로 표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실례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그 아까 내러티브 하고 그다음에 이제 2단계로 스토리텔링 한 단계의 결과물을 몇 개만 추려서 페이지를 갖고 온 건데요. 어, 이 친구는 미대 친구예요, 미대. 예대, 미술을 하는 친구이고요. 이 친구의 특징은 K대학에 어, 삼수인가 사수를 해서 미대를 왔습니다. 근데 베이스를 간단하게 내러티브를 말씀드리면 미술을 하고 삼수 정도를 해서 이 K대학에 올 때까지 사실은 경제적 형편도 집안의 형편이 어려워서 주변에서 다 만류를 했다고 해요. 미대를 가려면 미술 학원도 다녀야 되고 또 여러 준비물 돈도 들고 근데 재수도 아니고 사수까지 했나 하여간 그 과정에서 굉장히 너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너 굳이 뭐 꼭 미대를 가야 되겠어? 그냥 네 점수에 맞는 공부로 가는 대학을 가자. 미술하지 말고.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고 들었다는 거죠. 이런 배경. 그래서 이런 배경을 토대로 이 친구가 이제 배경 내러티브를 갖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내러티브를 조사를 했어요. 주변인들에게 나의 영웅성, 미술 학도로서의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였어요. 뭐 가족에게도 물어보고 친구들에게도 물어보고 자기 본인 다녔던 예전에 미술학원에도 찾아가서 강사 선생님한테도 여쭤보고 그랬더니 이분들의 공통점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학생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진짜 열정 끝판왕. 너의 미술을 사랑하는 너의 마음은 아무도 못 따라갈 거야. 말하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내러티브를 통해서 어, 본인의 영웅성을 어, 미술에 대한 열정으로 든 거예요. 열정. 미술에 대한 나의 정말 순수한 열정. 그 열정을 본인의 영웅성으로 두고 스토리텔링을 했어요. 근데 그 스토리텔링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 영웅성, 미술에 대한 열정을 어떤 작품으로 나의 내러티브 글쓰기를 할 것인가, 어떤 이야기로 스토리텔링을 할 것인가, 많은 이제 어, 작품들이 오갔습니다. 그런 끝에 저도 보고 너무 훌륭해라고 했던 작품이 뭐였냐면 여러분 지기설화라고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간단하게 여기 스토리가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지기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아주 천한 신분에. 근데 이 사람이 이 지기가 우연히 행차하는 선덕 여왕을 보고 한눈에 반한 거예요. 혼자 진짜 짝사랑에 빠진 거죠. 점점 야유어가고 막 혼자. 어, 그러던 중에 이 선덕 여왕께서 절에서 어느 절에서 기도드리러 간다라는 얘기를 그 행차를 보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절하는 동안 나오시기만을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어요. 이 남자가. 근데 선덕 여왕이 이제 다 이제 하고 나왔는데 이 남자를 그냥 지나가지 않고 또 자기를 그렇게 좋아해주는 이 남자에 대한 비천한 이 신분의 남자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그냥 이게 참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이 남자에게 자신이 차고 있던 금팔찌를 이렇게 옆에 두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는 잠에서 깼겠죠? 근데 옆에 두고 간 그 금팔찌를 보고 어땠을까요? 선덕여왕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더 불타오르고 더 활활활 불타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고 결국 이 사람은 화기가 됩니다. 불의 신이 돼요. 불. 그래서 그 지기가 이 사람이 화기가 돼. 죽었고 결국 짝사랑으로 죽었고 화기가 됐고 이 친구가 결국 화기가 돼서 주변을 막 돌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덕 여왕이 주문을 지어서 그것을 대문에 붙이면 이제 이 지기가 오지 않는다고 한다라고 해서 그 이 유래담입니다. 이게 바로 지기설화입니다. 근데 이 설화를 가지고 와서 아까 제가 스토리텔링은 그 이야기를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약간 변주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부분, 네, 스토리텔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는 이제 이 오른쪽 화면을 볼게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걸 보면 이 친구는 나를 그 선덕여왕을 짝사랑하는 그 지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학부생의 신분이지만 도달하고자 하는 예술의 경지를 끊임없이 열망하는 존재다. 그리고 이 지기가 사랑했던 열망했던 그 선덕 여왕, 불기신으로까지 만든 자기 자신을 그 선덕 여왕을 자기에게는 그 선덕 여왕이 바로 미술이고 예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결국 나는 화기가 될 만큼 미술을 사랑하는 미술학도 나의 영웅성은 그런 열정을 가진 것이 누가 뭐라고 해도
오로지 순수하게 내 예술가로서의 영혼, 열정을 가진 존재이다. 나의 영웅성은 그 열정이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나에게 예술가란 실패를 눈앞에서 목격하고 극복해가며 성장해가는 사람. 그리고 뭐 예술가로서 끊임없이 허물을 벗어 던지고 그 허물이 벗겨날 것이 속살을 마주하는 가장 연약한 부분을 견디는 과정. 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스토리까지 얘기하면 이 친구가 막 이렇게 해서 괴로워하고 막 이런 과정을 자신이 입시 대학생이니까 아직 20대 초반이잖아요. 그 입시 과정을 겪으면서 힘들었던 거. 그리고 주변에 여기 지기한테 사람들이 너 따위가 무슨 선당여왕을 사모하냐고 막 그렇게 비난하는 장면에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아니야 네가 무슨 미술을 하니 너 안 해도 돼. 너는 안 해도 돼. 너가 무슨 뭐 얼마나 대단한 예술가가 되겠다고. 이제 그런 것들에 다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친구는 사실 이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뭐 약간 건대 문학 치료의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사랑, 집착, 그런 서사로서도 이 이야기를 풀어나간 적도 있는데 이 이야기는 완전 반대의 관점으로 이 친구는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런 병적인 집착, 뭐 물론 사실은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게 열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순수한 열정, 앞뒤 재지 않고 이걸 그대로 사랑하는 순수한 열정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자신의 영웅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 사례는 이건 아무래도 이제 앞에가 미대 친구가 했으면 PPT 했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이 화면이 굉장히 세련된데 이거는 남학생이고 체육 체대 그 체육교육학과 학생이었어요. 그 아주 담백하고 심플하죠. 이제 이 친구는 체육교육학과 학생인데 이 친구가 이제 내러티브 조사를 했어요. 주변 분들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 영웅성은 뭔 거 같니? 막 이러고 주변에 물어보니 주변에 친구들이며 했던 이야기가 너는 너는 누구보다도 공정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공정함.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친구들에 대해서 선입견과 편견이 없이 예를 들면 뭐 A와 B가 둘이 사이가 안 좋아서 A가 본인한테 와서 B를 욕하고 B가 나한테 와서 A를 욕해도 누구에게 말이 휘둘리지 않고 굉장히 공정하게 그 친구들을 대하고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친구는 그래서 학과에서 1학년이지만 뭐 임원도 되고 뭐 이런 친구였어요. 내 내러티브에서 만난 나의 영웅성은 공정함이구나. 어, 그리고 생각을 했대요. 공정함을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작품이 뭘까? 근데 이것도 관점이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공정함을 말할 수 있는 작품이 뭘까를 해서 갖고 온 작품이 이 친구는 금도끼 은도끼였어요. 어. 그러면서 이 친구 말은 그 처음 그 착한 착한 사람에게 신선이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금도끼 은도끼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이제 보고 따라하는 나쁜 남자가 오잖아요. 근데 이 친구의 시선을 뭐라고 하냐면 저 신선이 그 사람이 나쁜 놈이라는 거를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 저놈은 나쁜 놈이네, 욕심이 많아 보이네, 뭐 이런 선입견과 편견 없이 동등하게 기회를 줬다는 거죠. 공정하게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공정하게 물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는 선생님이 교사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소양이 공정함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학교 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예를 들면 본인이 뭐 조금 좀 나쁜 친구들하고도 어울리고 놀아서 예를 들면 좀 성적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는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만난 선생님이 공정하게 공정하시 너는 안 돼. 너는 아니잖아. 넌 나쁜 놈이잖아. 라는 어떤 시선. 그런 시선을 가진 선생님들도 있으셨으나 이 마치 신선처럼 이 도끼가 내 도끼냐 동등하게 물어주고 성적이 올랐을 때도 의심하지 않고
아, 너 열심히 공부했구나. 예. 그래서 공정함이 교사가 지내야 할 아주 중요한 소양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영웅성도 그 공정함에서 찾으면서 이거 공정함 나왔죠? 금도끼, 은도끼. 그래서 왜 교사를 꿈꾸게 되었을까? 나의 영웅성, 공정함 때문이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 너무 웃기죠? 이 친구 얼굴까지 본인이 본인 사진 이렇게 넣으면서 PPT를 만들고 했는데 어, 제가 이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어, 사실, 공정함으로 말할 수 있는 작품이 다른 작품은 없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뭐 아주 솔직하게 제가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주 제한적이어서 그쵸. 뭐 국문과도 아니고 아주 제한적이어서 선택의 폭이 아주 얇았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공정함이 돋보이는 캐릭터가 누구일까 생각할 때 자기는 금도끼 은도끼에서 나오는 저 산신령이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서 이 착한 남자, 이 주인공 남자에게 집중하지만 자기는 이 신선의 이 행위가 아주 훌륭한 공정함을 가진 착한 학생, 나쁜 학생 이런 구분 없이 똑같은 기회를 주는 똑같은 것을 물어봐 주는 어, 아주 좋은 사람으로 보였다. 오히려 주인공이 이 산신령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실제로 너의 영웅성이 공정함이라고 내러티브를 조사하기 전에 생각을 했는지 이제 저는 또 논문을 쓰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친구들에게도 물어보고 또 하는데 실제로 이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이 친구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어, 자기를 한 번도 영웅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 나에게 비범함은 없다. 난 그냥 아주 평범하거나 혹은 오히려 모자람이 있는 친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카이 대학을 간 것도 아니고, 저는 재수도 했고, 뭐, 하여간 이런 식의 이야기로, 저는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도 없고, 저는 한 번도 제가 영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글쓰기를 하기 전에는 전 그냥 평범하거나 오히려 평범해도 못 미치는 어떻게 재수 좋게 운 좋아서 여기 대학은 왔으나 아주 아주 평범한 내지는 모자란 친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내러티브 조사를 안 했다면 제 영웅성을 못 찾았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내러티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 꽤 괜찮은 놈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내 매력을 발견하게 됐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말한 영웅성이라는 것이 꼭 누구를 살리고 아니면 국가를 살리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범성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나의 이야기에서 나는 영웅성이구나를 되게 막연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금도끼, 은도끼처럼 이런 산신령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아니요? 그 다음 장왜 안 넘어가죠? 잠깐만요. 음, 음, 화면이 안 넘어가서 잠깐만요, 선생님들. 어, 잠깐만요. 음, 네.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이제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려보면 나에 대한 글쓰기, 나의 영웅서사시에 대한 글쓰기를 이제 그 과정을 좀 더 실제로 이야기를 하면 자, 이건 이제 20대 학생들이니까 이런 주제로 접근을 했지만 여러분의 삶에 치환한다면 다른 주제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선 학생들의 사례로 이야기를 하면 자, 우선 갓 대학생이 됐으니 이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꼭 1등을 해야 영웅인가? 어. 우선은 어느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살의 대학교 1학년 학생이 말하는 개인이 느낄 때도 그렇고, 사회적 1등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카이 대학을 간, 혹은 반에서 1등, 수시 1등, 이런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내러티브를 조사하고 이러면서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어, 꼭 1등을 해야 영웅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고, 이 친구는 한 번도 살면서 1등을 해본 적이 없대요. 늘 2등 아니면 3등. 2등이 가진 영웅성은,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는 2등이 가진 영웅성은 무엇인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 내러티브 조사할 때 의미화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게 바로 의미화 작업. 나에 대한 글쓰기, 나에 대한 내러티브는 그 의미화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면, 결국은 나에 대한 성찰, 나에 대한 탐색이 의미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작업, 그 지점이 내가 의미화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학생의 그 사례를 보면, 그 의미화 성찰을 꼭 1등을 해야 영웅인가?서부터 시작을 해서 2등이 가진 영웅성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2등이 가진 영웅성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문학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스토리텔링 할 작품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끝에, 제가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볼까요? 저만 계속 얘기하니까 좀 힘든데. 지금 근데 화면에 제가 김혜민 선생님만 띄워야 돼갖고, 꼭 1등을, 아무 분이나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꼭 1등을 해야 영웅인가? 2등이 가진 영웅성은 없는가? 2등이 가진 영웅성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문화,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2등이 가진 영웅성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문학. 제가 이게 화면에 선생님들을 띄울 수가 없어서 김혜미 선생님께서 보시고 좀 불편하실까요? 누구 아무 분이랑 픽하셔서 한번 어, 제가 김혜미 선생님은 너무 전문가니까, 문학 전문가니까 다른 분께 2등이 가진 영웅성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문학 한번 여쭤봐 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윤영 선생님. 제가 발표도 될까요? 네.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최미경 선생님. 아이고, 이 감사합니다. 전문가가 생각할 때 2등이라는 거는 네, 1등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내가 열심히 해서 1등을 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1등에게는 너는 영원한 1등은 아니야. 언제 또 바뀔 수도 있어. 네, 음, 그렇게 생각을 좀 더 다르게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음, 존재가 될 것 같고요. 네, 3등에게는 또 다른, 그러니까 3등에게는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는 한 발 더 앞서 있어. 그래서 좋은 의미로 음, 당신도 열심히 해. 나처럼 될 수 있어. 이제 그런 음,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2등도 멋져, 멋질 수 있어, 1등보다 더 멋질 수 있어, 이렇게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작품이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을까요?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 볼 때, 네, 딱 두 사람만 볼 때는 토끼가 1등이고 거북이가 2등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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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거북이는 거북이대로 자기의 어떤 삶의 어떤 속도로, 네, 어, 네, 거북이라는 존재는 토끼가 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자기 정체성을 생각하지 않고 음, 토끼를 따라가다가는 자기를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거북이는 거북이대로 거북이의 걸음의 속도로 자기 삶의 속도로 가는, 당신은 훌륭해. 거북이 너는 멋져. 이제 그렇게 저는 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최미경 선생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여기 어떻게 딱, 작품, 제가 마침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 다 아시죠? 이야기를 갖고 왔는데, 실제로, 늘 2등만 혹은 3등만, 1등은 평생 해본 적이 없는, 그래서 1등에 대한 사실 갈망도 있었던 이 친구가 쓴 스토리텔링 작품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최미경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거와 더불어 조금 또 다른 영웅성의 의미 부여를 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그림을 보면, 제가 이제 사파를 뭘 갖고, 이건 제가 찾은 사파인데, 어떤 사파를 갖고 올까 막 고민을 해봤는데, 이 왼쪽에 요 부분부터 볼까요? 이 부분은
잘 보면 옆에 아시다시피 이제 토끼가 잠들어 있고 쿨쿨 그 옆에 막 영차 영차 하고 이제 거북이가 가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저희는 맨날 뭐라고 배웠냐면 그래 저렇게 게으름을 피우면 안 돼. 자만하면 안 돼. 늘 이런 주제를 뽑아냈고 아우 거북아 훌륭하다. 그래 그래. 이렇게 뽑아냈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어떤 내적 감상이 이렇게 그림으로 사파로 인터넷으로 토끼와 거북이 경주 찾으면 이런 사파들이 떠오릅니다. 네, 떠올라요. 보면 좀 토끼들은 다 이렇게 자고 있고 영차 열심히 뛰어가는 이 거북이 얼굴 혹은 나 드디어 얘 이기고 1등 했어 하고 깃발 들고 좋아하는 거북이 얼굴 혹은 자고 있네 조심 깨면 안 돼 조심조심 기어가는 이런 거북이 이런 식의 사파가 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해석했던 거와 달리 이 친구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자기는 불안한 1등이 아니었대요.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비겁한 1등이 아니었대요. 이것이 왜 나오냐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친구의 내러티브가 뭐였냐면, 사례가 뭐였냐면, 이 친구는 늘 2등 아니면 3등을 했는데, 이 친구의 옆에는 늘 토끼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맨날 1등, 이 게임이 안 되는, 압도적으로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늘 1등을 하는 친구가 늘 옆에 있었대요. 있었는데, 한 번은 이 친구가 고3 때 약간 좀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손에서 놓은 거죠. 놓고 막 나쁜 친구들하고 소위 말하는 좀 이런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공부를 놓은 거죠. 음. 그때 본인은 거북인 거죠. 이때 순간 자기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싸! 잘하면 이번 시험은, 이번 중간고사는 내가 1등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대요. 왜냐면 이 친구는 공부 안 하고 이제 방황하고 갈등을 하는 거죠. 잘 달려오다가. 교만을 했는지, 뭐 하여간.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이 이야기로 보면 토끼처럼 자고 있는 건데, 문득, 어, 내가 이 친구를 그대로 두고 나만 혼자 영차 기어가서 내가 1등을 할까? 이 생각도 들었지만 너무 이것은 비겁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친구를 자신이 도닥거려주고 이 친구의 상담가가 돼주고 이 친구에게 야, 너 여태까지 잘 왔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안 되지 않니? 마지막까지 같이 열심히 공부하자. 정말 학교 끝나면 이 친구를 손을 잡고 일부러 이 친구랑 같이 공부하러 도서관을 가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변에서 친구들이 야, 너 바보 아니냐? 내비둬. 이때가 기회야.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는 불안한 1등이고 싶지 않았고 비겁한 1등이고 싶지 않고 또 그래서 어쩌다 한번 운으로 성취한 1등 하고 싶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행복한 2등이었고 당당한 2등이었고 이 부분이 참 매력적입니다. 1등 친구가 있는 2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주를 즐기는 2등. 지금 자기에게는 잠깐 낮잠을 자느라고 경주를 못했던 그래서 끝까지 경주를 못할 친구를 끝까지 경주를 하게 했고 그래서 결국 자기는 2등이 됐지만 행복한 2등의 친구가 됐다라고 스토리텔링을 하였습니다. 이야기가 완전히 그러니까 다른 해석이었던 거죠. 저도 이 친구 해석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우리는 그동안 항상 이 이야기를 보면 이 토끼를 비난했죠. 그래,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 돼. 내가 좀 잘한다고, 저러다가, 저렇게 망해버려. 그리고 거북이를 보면서, 응? 얼른 이때 더 열심히, 더 달려가. 근데 전혀 다른 시선으로 자신의 영웅성을,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서의 자신의 영웅성을 이 친구는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냐? 성실함이 아닌 당당함에 두었어요. 나는 2등이지만 난 언제나 어디서나 당당한 사람이다. 아,
이렇게 해서 제가 쭉 살펴봤는데 결국 나를 표현하는 문학 작품, 나에 대한 글쓰기라는 건 영웅 서사시를 쓰는 것이고 그 영웅성이라는 것은 또 나의 영웅성을 표현하는 문학 작품은 아까 앞서 말했던 우선 그냥 영웅성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살아있는 생생한 글이 되기 위해서는 1차로 나에 대한 어, 내러티브를 점검하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1단계가 나에 대한 내러티브를 분석한다면 그 안에서 의미화 작업. 나의 영웅성은 뭐뭐구나. 뭐 예를 들면 나의 영웅성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엄마로서 늘 주변에서 엄마는 이래야 돼 하고 뭐 모성 이데올로기, 희생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만 오히려 나의 영성은 모성 희생의 아이콘이 아니라 내가 멋진 롤 모델이 되는 나의 영성은 내 아이들에게 멋진 롤 모델이 되는 거야. 난 그만큼 열심히 살고 있어. 그래서 그런 나의 영웅성을 의미화해서 찾고 그다음에 그 나의 영웅성을 정말 훌륭하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문학 작품까지 찾아서 그 이야기 안에서 나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글쓰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여기가 생사학 연구소죠. 딱 가장 좋은 생사학의 글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마지막 장일 텐데 생각보다 좀 여러분께 질문을 받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나의 영웅서사시 쓰기가 가장 좋은 나에 대한 글쓰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앞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음, 그,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살아온 문화적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게 순응하고 길들여진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좋게 말하면 겸손함이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보면 이게 꼭 이렇게 극단화해서 흑백 논리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약간 서양에서 온 친구들은 유학생들은 제가 자기소개서 써라라고 하면 엄청나게 자기를 멋지게 써요. 어. 근데 특히 한국 학생들은 우린 아직도 21세기에 자기에 대한 자기소개서 쓰라고 하면 몇남 몇녀의 몇째로 태어나. 그러니까 나보다 주변에 하고 그리고 나의 사실 자기소개서 쓰기라는 거는 나에 대한 장점, 긍정을 많이 살려서 써야 되는 게 자기소개서인데 이 친구들은 굉장히 겸손하게 오히려 그 장점의 비중은 전체 자기소개서에서 4분의 1도 안 돼요. 한 절반가량은 나의 부족한 점 한참 쓰고 그러나 뭐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들을 잘 뭐 이겨내고 극복해서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뭐 이런 식의 자기소개서 씁니다. 그러니까 많이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뭐라고 할까요? 관대하지 못하죠. 그렇게 늘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좀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의 영웅서사시 쓰기는 생사학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아주 좋은 글쓰기의 방식이고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나에 대한 영웅서사시 쓰기는 결국 내러티브 조사를 기반으로 해야 되고, 물론 여기서 1단계에서만 끝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좀 더 살아있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글로 쓰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스토리텔링을 하면 한 번 더 또 나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까지 2단계까지 나아가면 아주 흥미롭고 좋은 글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면 나의 영웅서사시 쓰기는 우선 사람에 대한 글쓰기. 기본적으로 내러티브는 사람에 대한 글쓰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글쓰기라는 건 결국 삶에 대한 글쓰기고 삶에 대한 글쓰기는 사람들은 간혹 한 개인, 예를 들어 오정미라는 사람에 대한 글쓰기, 내러티브 글쓰기면 그게 단순하게 오정미라는 개인의 글쓰기로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 오정미라는 사람에 대한 글쓰기는 그 오정미가 속한 사회에 대한 글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글쓰기가
곧 나에 대한 글쓰기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너무 빨리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질까요, 선생님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혜미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화면 공유 꺼주시고 할게요. 이렇게 네, 보시면서 질문 네네네.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네네. 네, 영웅서사시 쓰기 관련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궁금하신 점이나 더 듣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조금 박미영 선생님 궁금한, 손을 들어주세요. 네네네네. 저 근데 이전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모이신 선생님들은 생사학 연구소에 지금, 뭐, 석사, 박사, 가정생 선생님들이실까요, 선생님? 그런 분들도 계시고 네. 저희가 이제 이 시민 외부에서. 인권 강의이기 때문에 네. 시민 아, 그냥 일반 대중 분들도 꼭 네네. 대학원생 아니셔도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 선생님,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강의 재밌게 들었고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네, 아까 그 PPT 19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영웅 서사시 쓰기에서 그 참여자가 그 토끼와 거북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써준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 두 가지 정도가 궁금한데요. 영웅 서사시를 쓸 때 실패한 경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좀 그 질문 방법이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 친구는 불안한 1등, 비겁한 1등, 한 번의 운으로 성취한 1등이 아닌이라고 쓴 부분이 저한테는 왜 이 친구는 1등을 하면 불안할까? 비겁하다고 생각할까? 한 번의 운으로 성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까라는 부분이 조금 궁금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야기하신 게 있다면 조금 듣고 싶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김연아하고 아사다 마오라는 그 피겨 스케이트 선수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1등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2등도 의미가 있고 내가 2등이었지만 1등을 할 수도 있고 3등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이 친구는 꼭 2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가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하신 것 같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있으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의미 있고 좋은 질문들을 다 해주셨는데요. 네, 우선은 그 실패한 경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나갔는가? 사실 영웅서사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중흥신화든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도 문학에서도 보면 꼭 영웅의 이야기는 실패담이 들어갑니다. 네. 실패담이 없는 영웅 이야기는 존재할 수 없죠. 그리고 오히려 그 실패가 있고 그 실패를 극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영웅이라고 이제 추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내러티브로 글쓰기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본인의 실패의 이야기도 많이 이야기를 내려갑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실패에 대한 것이 그냥 실패로 끝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제가 자신이 극복했다가 되는 거예요. 내러티브는 다 그런 흐름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시집살이담의 경우도 그렇고 내가 엄청나게 예를 들어 뭐 옛날에는 그 배를 잘 짜야지 되는 게 능력자였던 건데 본인이 굉장히 배를 못 짜서 정말 구박에 구박, 심지어 자기 아랫동서한테까지 구박을 받았대요. 그 실패담 한참 늘어놓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끝나면 영웅 서사시가 아니죠. 자기는 배를 짜는 기술은 없었지만 중요한 건 짜놓은 배를 판매하는 능력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 뭐 1,000원에 팔 걸 난 1,500원에 나가서 팔아왔잖아. 결국은 내가 이긴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죠. 근데 어찌됐건 앞에 실패담이 아주 중요한 서사입니다. 영웅서사를 쓸 때. 그래서 그 실패한 이야기도 당연히 써야 하고, 근데 그걸 어떻게 내가 극복했는지도 당연히 들어가고,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토끼와 거북이의 이제 두 번째 질문에서 불안한 1등, 또 비겁한 1등, 왜 1등을 불안하게 바라보고 비겁하게 바라보는가? 이제 1등이라는 것 그 자체가 불안하거나 비겁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말하고자 했던 내용은 자기가 정말 실력으로 열심히 해서 이룬 1등은 상관이 없는데 친구가 지금 잠시 방황하고 있는 타이밍에 그 방황을 내가 딛고서 어떻게 보면 모른 척 눈 감고 어, 내가 그 방황에 대해서 내가 모른 척하고서 1등 하는 것을 비겁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에서도 토끼가 이렇게 나무 아래에서 잠자고 있는데 아까도 그 그림 보면 막 이렇게 어떤 그림은 몰래 더 조용히 엉금엉금 살살 기어가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자기는 그렇게 친구의 어떤 부족함을 딛고 방황을 딛고 그 순간에 1등을 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본 거고 불안하다고 본 거죠. 왜냐면 그 1등은 얘가 언제 제정신 차리면 깨질 텐데 그런 식으로의 의미로서 이제 1등 자체가 비겁하고 뭐 불안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로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살아있는 현대 영웅담이죠. 김연아 이야기는. 네네. 이런 이야기로 이야기를 또 풀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나의 이야기를 쓸 때, 그냥 막연하게 내 이야기를 쓰라고 하면 막막하거든요. 맨날 글 쓰는 게 직업인 저도 막막해요. 막막한데, 또 나에 대한 자료 수집이라는 게 다른 글쓰기는 자료 수집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나에 대한 자료 수집은 오히려 쉽지만 또 한편 아주 아주 어려운. 그죠. 그 나에 대한 자료 수집의 내러티브 방법은 녹음 말고도 또 다른 것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포토텔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녹음이 아니라 사진, 포토텔링이라고 해서 자신이 살아온 삶, 삶의 사진들을 이렇게 늘어놓고 왜냐면 갑자기 나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 어느 지점을 어떻게 써야 될지 막연하고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진들을 펼쳐놓고 시간의 순서대로 사진을 펼쳐놓고 사진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그때의 나를 회상하고 그때의 나의 이야기를 떠올리고 그러면서 나의 이야기를 영웅의 이야기로 서사하고 의미화하고 꼭 녹음이 아니든 혹은 타자에게 듣거나 이런 식의 내러티브가 아니라 포토텔링의 화법을 이용한 내러티브 조사도 가능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질문에 답이 됐을까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뭐 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저기 한 학기 안에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글쓰기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저는 이제 지금 연대기적 자서전을 강의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몇 주 뒤에 네네. 오늘 들은 거를 제가 어떻게 좀 접목할 수 있을까를 계속 음. 생각하면서 요 강의를 들었는데 음. 방금 포토텔링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포토텔링 하려면 이제 뭔가 가져와야 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그래도 갖고 와서 말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아까 수집하고 뭐 또 이렇게 자기를 좀 들여다보는 막 요런 시간들을 갖고 와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좀 많은 공이 들어간다 할까요? 이런 느낌이 드니까 지금 제가 조금 약간 이제 '어떻게 이거를 끌고 가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자문 겸 어쨌든 좀 네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이게 몇 차 시의 수업이냐? 네. 전체가 몇 차 시의 수업이냐? 그리고 대상이 성인이냐? 또 아동이냐? 또 어떤 목적을 가진 성인이냐? 뭐 이에 따라서는 좀 더 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아주 큰 골격으로 기본적인 걸 얘기를 하면 우선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글을 쓸 때 자료 수집은 아주 중요한 거고 그 자료 수집을 건너뛰고 쓰는 글이란 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하다못해 한강 이번에 우리 어마어마한 우리 한강 소설가의 작품도 있는데 뭐 소년이 온다. 이게 4.3 제주도 4.3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분이 4.3 사건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4.3 사건에 대한 글을 쓰려면 아마 몇 년 동안 아마 제주도에서 어쩌면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본바탕으로 들어가서 글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쓰는 시간보다도.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귀찮을 수 있는 자료 수집의 시간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교수자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연대기적 자서전이라고 했는데 연대기도 결국 영웅서사시거든요. 연대기적이라는 게 내가 살아온 삶의 시간의 순서대로 쫙 그거야말로 영웅서사시거든요. 진짜로 딱. 그래서 근데 꼭 우리가 살아온 삶 전체 예를 들어 뭐 내가 50살이다 그러면 50년이라는 연대기가 아니라 그 연대기의 의미는 어느 지점을 두는 거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는데 전체의 연대기를 둘 건지 아니면 내가 학생으로서의 연대기를 둘 것인지 아니면 내가 결혼 이후 엄마로서의 삶의 연대기로 둘 것인지 아니면 딸로서의 연대기를 둘 것인지 그 어떤 특정 지정의 연대기를 저는 조금 구체화해서 제시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자료 수집도 더 구체화되고 더 품도 조금 덜 하겠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더 구체화된 어떤 이걸 글쓰기로 하면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주제. 어떤 연대기로 집약을 할 건지에 대해서 뭐 아니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아팠던 그 기간의 연대기에 글쓰기를 할 것인지. 네. 그래서 그 특정 기간을 두고 그 기간의 연대기를 바탕으로 그 기간에 만약에 사진 포토필름으로 하실 거면 그거는 정말 학습자가 따로 개인적으로 시간을 들여야겠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가져올 때 다 가져오진 못하겠지만 제한을 두셔야 되겠죠. 뭐 한 10장에서 15장 뭐 어느 정도의 사진을 딱 그 서사의 핵심 지점이 되는 사진들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진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과정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눌 때 반드시 녹음을 하고 본인이 발표하는 거 그리고 피드백이 들어오는 거 전부 다 녹음을 하도록. 그게 살아있는 사실 내러티브 조사의 방법이거든요. 예, 예. 왜냐면 듣고 내가 생각 못한 부분들을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의외의 피드백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게 탁 칠 때도 있고, 거기서 내 영웅성이 있었구나. 그런 식으로 영웅성 찾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이 됐을까요? 네, 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한 네. 학기 수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뭐 아, 강의 계획서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네네. 궁금해서요. 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이제 학부생 똑같은 16차례도 이제 학부생 수업은 지금 아까 보여드린 건 다 이제 학부생 수업의 자료들이었는데요. 이제 학부생들의 경우는 이 글쓰기 자기소개서 수업이 실제로 16차 중에 8주차 정도밖에 배정이 안 돼요. 앞에는 다른 수업을 또 이어나가야 돼서 그 8주차를 바탕으로 할 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 2주차 정도 그 자료 수집의 과정으로 내러티브 조사 연구를 하고 전사까지 하게 합니다. 그리고 과제로 내고. 그리고 이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그 전사 내용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저는 항상 원페이퍼 작업을 그 글쓰기에 그것도 일종의 학습의 능력이라 원페이퍼 작업을 늘 합니다. 이만큼의 그 자료도 내지만
그리고 볼 것 같이 얘기하지만 보지는 못하고요. 예, 예. 이 친구들에게 원페이퍼, 그 이야기에 정리를 해오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원페이퍼를 읽고, 아, 이 친구가 이런 서사를 가지고 있는 친구구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구나 하고 수업에 들어갑니다. 그렇게가 한 2주차 정도 진행이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영성을 토대로 실제로는 정말 무게 중심을 두는 거, 전사나 뭐 이런 거는 다 숙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수업 시간에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실제로 이제 들어가는 거는 그 영성을 살릴 수 있는 작품 찾기인데, 이 작품을 어떤 식으로 찾냐면 저는 팀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페이퍼를 저한테도 주지만 친구들에게도 갖고 와서 서로 이렇게 6-7명이 한 조가 돼서 영웅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 친구가 먼저 나는 토끼와 거북이 경주 갖고 왔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들어보고 질문을 하고, 야, 이 작품보다 이게 더 낫지 않아?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서로 피드백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팀플 할 때도 이 팀플의 위험성이 자칫 도안이면 뭐 아주 좋은 걸 이끌어낼 수도 있지만 무의미한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학부생들의 경우는. 그래서 이제 대신 그 팀플을 하면 반드시 그 원페이퍼에 누가 무엇을 어느 작품으로 피드백을 줬는지까지 다 쓰게 합니다. 그러면 다들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해요. 그래서 그 페이퍼를 본인 핸드폰으로는 사진 찍고 그건 나한테 주라고 해요. 어, 어, 어.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본인이 그 다음에 작품을 선정하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그럼 선정한 작품에 대해서 가능한 저는 그 작품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걸 더 추천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도 좋지만 뭐 예를 들어 바보 온달 이야기가 있으면 어떤 친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온달이고 평강공주가 엄마예요, 엄마. 그 어떤 그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근데 제목이 뭐냐면 온달이 장수가 되고 싶었을까? 이거예요. 근데 온달은 장수가 되고 싶지 않았어. 장수가 되고 한 건 평강공주의 마음이고 난 장수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무지랭이로 살아가는 게 좋았다고. 이제 그 내용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행복한 온달 이야기예요. 그 친구의 자서서는. 그래서 재미있는 게 이제 이 친구는 그 산림 조경학과인가 그런 과였는데 실제로 자기 그렇게 살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아직도 과를 바꿔라 막 여러 얘기를 하는데 어, 나는 평강공주 필요 없다. 난 장수가 되는 온달이 안 되겠다. 제목이 그거였어요. 난 장수가 되지 않은 온달이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근데 하여간 그때도 근데 이 친구 이야기가 아마 피드백 통해서 얻어진 것 같아요. 피드백 통해서. 근데 이런 피드백으로 작품을 선정한 다음에 그게 그래도 한 또 2주 가죠. 그럼 벌써 4주죠. 그러면 이제 근데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작품까지 선정하고 작품은 새롭게 나의 영웅성의 이야기로. 그럼 다 게임은 끝난 거예요, 사실. 그 작품을 찾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의외로. 거기서 시간이 아주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뭐 물리적 시간은 이제 4주로 이렇게 잡고 나머지 이제 뭐 4주 동안 쓰는 작업, 그다음에 저는 이제 구비문학, 설화를 전공한 연구자다 보니까 문헌으로 글 쓰는 거와 이걸 입으로 발화하는 거와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봐요. 특히 글도 물론 훌륭한 좋은 글쓰기지만 글이라는 게 꼭 글로 쓰는 게 아니라 말로 발화하는 것도 중요한 글쓰기의 과정이고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발화하면서 얻는 게 더 많고 그래서 꼭 최소한 이제 한 주 내지 2주 동안은 친구들에게 그 아까 보여줬던 프레젠테이션이 글을 읽는 건 너무 지루하고 아무도 집중 안 하니까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PPT로 친구들에게 발표의 시간을 갖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발표를 하면 어, 친구들의 반응이 엄청 좋아요. 너무 재밌어하고 깔깔거리고 너무 달라 보인다고 그러고 막 그래 아까 그 바보 온달의 경우도 막 농담으로 친구들이 막 질문할 때 내가 평강공주 하면 안 될까요? 같이 산속에 사는 평강공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재밌는 시선이 많아요. 뭐 어떤 친구는 인어공주 이야기를 하면서 물거품이 된 인어공주 이야기 아시죠, 님들? 그런데 그 이야기에 이 친구는 뭐라고 어떤 친구는 썼냐면 나는 인간을 그러니까
왕자죠. 인어 왕자로 만든 인어공주가 되겠다예요. 근데 이 친구는 커뮤니케이션 학과인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영성은 다른 사람을 설득을 잘 시켜요. 근데 제가 봐도 이 친구가 말을 엄청 잘하고 발표를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뭐였냐면 이거 인어공주에서 이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결국 물거품이 되는 걸 완전 다른 시선으로 왜 사람이 그냥 걔가 마음에 든 거지. 그럼 걔를 인어 왕자로 만들어서 바닷속에서 같이 살게 만들겠다고 그런 식의 완전 다른 시선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런 어떤 스토리텔링, 재해석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이제 시간을 많이 들이셔야 되고 품을 많이 발고 실제적으로 결과물을 발표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일단 자료 수집, 이주 그다음에 그러니까 나에 대한 영성 찾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걸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해서 스토리텔링 하는 거. 그게 한 2-3주. 그리고 마지막 한 2주 정도가 발표. 크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혹시 도움이 됐을까요, 선생님? 답이 됐을까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다 말씀해 주셔 가지고 네, 아닙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자기가 이렇게 전사를 해가면서까지 하고 네. 원페이퍼로 만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어떤 맞아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막 네. 얘기한 것들을 잘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정리하는데 그러려면 말씀하셨듯이 발화가 중요하니까 말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잘하려면 뭘 해야 될까 생각했을 땐 질문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 녹음을 하고 전사하고 타자에게 듣는 나의 이야기도 전사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학에서도 인터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 맞아요. 혹시 네.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나의 이야기를 전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들을 해야 되고 타자에게 질문할 때도 어떤 질문들을 해야 되는지 말씀 주시면 방금 얘기해 주셨던 그 전체적인 내용하고 연결이 잘 될 것 같아서 고거 한번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역시 아주 예리한, 아주 훌륭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 질문이 만약에 이런 표현을 보지, 질문의 수준에 따라 결과물이 완전 달라져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질문의 어떤 수준은 갑자기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는 정말 경험이 축적되면서, 내러티브를 조사하는 연구자들의 경우, 이제 책임 연구자가 있고, 이제 보조 연구자들이 함께 나가는데, 저도 이제 보조 연구자였던 시절도 있고, 보면 책임 연구자 선생님들의 역량에 따라 아주 달라요. 아주 아주 다른데, 우선은 이제 학부생들이나 이런 기초적인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주변에 내러티브 조사를 하는 건, 그건 전문적일 수는 없고, 다만, 저는 친구들한테 무엇을 얘기하냐면, 야, 그냥 쉽게 돌려 얘기하지 말고, 내, 내가 나의 매력이 뭔 거 같니? 나 하면 떠오른 이미지가 뭐니? 내가 가진 장점은 뭐니? 예를 들어, 친구라면, 친구로서의 나 오정미의 매력은 뭐야? 너 나랑 왜 계속 친구해? 예를 들면, 정말 이렇게. 엄마한테도, 엄마, 아들로서의 나는 어때요? 어, 이렇게. 그럼 뭐 대부분은 야 뭐야 아유 뭐야 야 저리 가 뭐 이런대요 진짜로. 그러나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도 좀 얘기 좀 해봐. 그러면 처음에는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말이 말을 만든다고 하다 보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전사가 되게 중요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전사를 하지 않는 현장에서도 사실 그 얘기의 중요성을 놓쳐요. 음. 그런데 듣다 보면 들리죠. 녹음한 것을 듣고 전사 이제 막 워딩 작업을 하다 보면 들립니다. 들리고 한 명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는 내러티브는 최소한 그래도 3명 이상. 니네가 이게 무슨 전공 수업 학부 아니면 많이는 요구하지 않는다. 3명 이상은 해야 된다. 그래 뭐가 나오지? 2명은 너무 심하다 얘들아. 3명은 해야 돼. 그럼 많을수록 좋아. 라고 다다익선 이거야말로. 그러면 그들의 이야기 속에 나라는 사람을 두고 하는 공통적인 서사가 있다. 그걸 찾아. 그게 너의 영웅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되게 나한테 유치하게도 내가 할 어, 때는 네. 그러니까 예, 두 가지 얘기하세요. 축이 있었으니까 그건 네. 타인에게 듣는 거고 내가 음. 나한테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우선 솔직히 말하면 내가 나한테 하는 질문은 그 벽을 뚫고 나오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내러티브 할 때 1단계로 내가 나한테 하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그건 이제 제자리 맴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나한테 하는 질문은 중요한데 그건 결국 의미화 작업에서 나오는 건데 자, 1단계로 타자에게 나에 대한 내러티브를 조사하고 그걸 들으면서 반추하는 미러링 효과인 거겠죠. 거울 효과. 내가 나한테 이제 묻겠죠. 근데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요즘 핸드폰 녹음 참 쉽잖아요. 그리고 그 전사 요즘 참 쉽습니다. 클로버 노트라는 무료도 있어. 물론 인간이 하는 것보다 많이 떨어지지만 요즘 AI 이용해야죠. 클로버 노트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쓰면 전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녹음한 것을 내가 타자 걸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나 정말 그런 사람이 맞나? 나 정말 공정한 사람 맞아? 나 공정한 사람입니까? 라고 스스로 자문자답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생각을 할 테고, 성찰을 할 테고, 탐색을 하고, 그러면 의미 있는 자기 자신에게 묻는 셀프 내러티브 조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타자에게 한 게 없이 셀프만 하는 건 경험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높은 수준의 단계의 사람이 아니면 우리 한강 소설가 정도가 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점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 안에서 꼭 질문 말고도 더 폭넓게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부분 더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더 질문이 없으시면 요 정도로 맞춰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선생님?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로 3주차가 잘 마무리된 것 같고 오늘 마지막에 대단원의 마무리를 특히 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신 오정민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고 저희가 다음에 또 하게 되는 다양한 강의에 대해서도 많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즐거운 주말 저녁 되시길 바라요.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들. 네. 감사합니다.